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이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하고 새 집을 사는 경우에 6개월 이내 대출을 갈아탈 때도 가능하고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들 또 해주겠다고 합니다. 청첩장 가지고 가면 요거는 또 청첩장을 또 하나 찍어줘야 됩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듯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정책 대출을 줄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부동산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너무 더워요. 다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운데 이 와중에도 종종 보면 이제 임장 다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보니까 여전히 관심들은 있으시구나. 그럼요. 요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간 단위 집값 통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9월 1주차 한국 부동산 통계인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죠. 9월 들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됐고요. 전방위적인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러면 얼마나 강한 대책이 나올까 좀 걱정을 했는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는데요. 서울이 0.28%에서 0.21%, 0.07%포인트 상승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락이 아니고요. 0.21%만큼 올라는 가지만 그래도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평가를 하고 싶고요. 수도권 또 0.17에서 0.14%, 0.03%포인트 축소가 됐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소폭 하락 더 축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출 규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누적이 됐다라고 부동산원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주간 단위로 그래도 0.21%가 올랐다. 0.1이 넘어가는 상승폭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높죠. 네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상승폭이 줄었어도 여전히 1, 2 이렇게 숫자가 앞자리가 큰 상황인데 지방은 하락폭이 더 커졌다. 안 올랐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좀 지방은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어쨌든 주춤하다. 요거는 확인이 돼요. 네네. 이게 강한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거예요? 아니면 88 대책을 한 달 동안 고심을 해보니까 요 공급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요렇게 판단을 하신 걸까요? 정부는 두 가지 다 영향이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88 대책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사실 저도 좀 이제 88 대책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래서 88 대책의 효과는 아마 10년 후에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영향을 보게 되면 일단 제가 재밌는 지수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8 대책 발표 전에 그 주간 변동률, 매매 가격 변동률이 0.26%였습니다. 그래서 88 대책 발표 후에 0.32까지 올라갔고요. 다시 0.28, 0.26, 0.21로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88 대책 발표 후에 오히려 집값이 더 올랐다. 그러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마침 0.26에서 0.21로 내려온 수치가 우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대출 규제 시행되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KB에서도 이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매수 우위 지수라는 이제 투자 심리를 체크를 하는 지수인데요. 8월 들어서 올랐습니다. 66.6, 68.8, 70.5로 늘어나다가 4주 차에 67.7일 되고 9월 1주 차에 61.5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 9월 들어서 대출 규제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고 변동률도 위축이 되고 있는 거로 봐서 대출 규제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면 저는 피로감 7월 8월 우리 너무 열심히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쉬어가야 될 때 그냥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대출 규제가 마침 또 호루라기 한번 불어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구매력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금리 올리고 돈을 안 꿔주면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상승폭이 줄어든 건지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최근에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변화가 하면서 네. 실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난리법석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어제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18개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대출 규제 강화는 시의적절한데 실수요자는 풀어줘야 된다. 네네. 그동안 혼선을 드린 거 사과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또 예외 조항을 둔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복잡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뉴스 볼 때마다 이게 달라져가지고 사과했다가 규제했다가 또 그러니까요. 실수요자들은 또 풀어준다고 하는데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예외 조항을 둔다라고 합니다. 이게 네.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듯한. 이거 약간 청약의 각종 제도가 옵션이 들어갈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또 책 한 권 나올 것 같습니다. 청약의 모든 것이 아니라 대출의 모든 것이. 아니 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진짜. 책 한 권 나왔는데 네. 지나면 또 개정될 거거든요. 계속 바뀌니까요. 아마 대출의 모든 네. 것도 아마 조만간에 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은행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은행별로 또 다 다릅니다. 저는 이게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니까 저는 더 헷갈리는데요. 일단 신한은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좀 강해요.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들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집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제 예외를 두게 되는데 1주택자들은 안 해줬거든요. 조건부도 안 해줬는데 1주택자들은 이제 조건부로 예외를 허용해 주는데 어떤 조건이냐면요.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네.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아.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는 날하고 잔금 치르는 날이 한 날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계약서를 2개 다를 가져와야 됩니다. 와. 매도 계약을 가져가야 되고요. 매수 계약서를 다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제출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을 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저는 대출을 뭐 엄청난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좀 네. 이게 예외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리 신용대출도 많이 규제를 했잖아요. 5천만 원까지만 규제를 했는데 야 너무한가? 실수요자들이 막 반대를 하잖아요. 반발을 하잖아요. 아니 신용대출이 집값 올라가는 거하고 무슨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라고 해서 예외를 뒀는데요. 예외가 뭐냐면 본인 결혼할 때 또 우리 가족들 직계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망할 때 자녀 출산할 때는 연소득의 150%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데 이것도 결혼이나 사망이나 출산할 때만 해주겠다는 거고요. 생활안정자금도 1억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는데 그 전세금, 임차 보증금 반환해 줄 때는 1억 원 더 해줄게. 더 빌려줄 테니까 세입자한테 반환해라는 내용이니까 신한은행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요. KB국민은행은 신한은행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주택자가 이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하고 새 집을 사는 경우에 6개월 이내 6개월 아니 대출을 갈아탈 때도 가능하고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들 또 해주겠다고 합니다. 청첩장 가지고 가면 요거는 또 청첩장을 또 하나 찍어줘야 됩니다. 네. 생활안정자금도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해준다고 하니까 또 좀 풀어주긴 하는데 와. 막상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이게 사실 좀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나 뭐 출산이나 사망이나 기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은행은 또 왜 얘기 안 해주냐 싶어서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 학교, 수도권 이전 같은 목적일 때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야 이게 은행별로 조건이 다 다르고 네. 어제 저희 청취자들 게시판에 어떤 의견 주셨냐면 네. 예외에 제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가봤는데 지금은 너무 대출이 많아서 이번 달에 못 해준다. 네. 찬바람 불면 보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현장에서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네. 그 생각도 납니다. 아주 예전에는 나라에서 혼수 품목도 정해주고 내무부 복장 규정으로 공무원들 그 또각구도 신지 말아라 이런 훈령이 내려오기도 했는데 요거 조금 지나면 우리 네. 그때 그 시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복잡한데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정책 대출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하실 수 있는데 불안하죠. 신생아 특례 같은 정책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정부는 상관없어.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뭐 버팀목, 디딤돌, 신생아 대출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일관성 있게 계속 대출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국토부 장관께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토부의 기조는 한결같습니다. 정책 상품은 건드리지 않겠다. 단 금리는 좀 올렸죠.
그래서 금리는 좀 올릴 수는 있는데 정책 상품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시장 동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둔화는 되고 있다. 우리가 잘해서 그래. 주택 공급도 하고 대출 규제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뭐 꾸준히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 많이 올랐잖아요. 건축 자재비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인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어떻게 인하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기업들 팔 비틀지는 않고 뭐가 어려운지 수급 애로를 좀 들어가지고 뭐 자재값을 낮춰준다는데 애로를 들어서 이게 자재값이 내려간다면 지금까지는 안 들었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상승세가 좀 둔화되긴 했으나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대출 규제와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하고 전세금 상승, 공급 부족,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붙는데 추석 이후에 누가 이길지는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김은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대출 담당자도 극한 직업이 됐네요. 워낙 복잡하고 누더기가 되어서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진짜 천태만상 이럴 때 쓰는 말 아닌가 싶은데 대출 담당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릴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걸 양쪽으로. 이혼 예정자. 아.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예정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갈라서야 돼요. 한 사람이 전세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도장 찍으려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상담 기간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가정법원에 신고는 했는데 아직 호적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신청서를 냈다는 거 자체를 확인을 받아서 은행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이제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너희들 집 살려고 해? 뭐 이렇게까지 귀찮게 하는데 대출 진짜 받을 거야 해서 제가 창구에 가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진짜 제가 조만간 이혼할 예정인데 대출 좀 해달라. 한 집에 못 살지 않겠느냐. 네. 모르겠습니다. 은행 이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겠죠. 어제까지는 됐는데 네. 된다고 했는데 오늘 또 안 된다고 하면 또 욕을 또 바가지로 먹습니다. 아니 이게 그 반년짜리 1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니까 살면서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뭐 우리 요트 사고 그럴 거 아니니까. 네. 추석을 앞두고 8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진짜 스펙타클했습니다. 8월까지의 서울 집 거래량 작년 12월까지 전체 거래량보다 많았다고 하는데 건수로 일단 볼까요? 네, 뭐 전국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8월까지 이제 8월 정리 한번 해보죠. 이제 추석이니까요. 추석 전까지 전국 매매 거래량이 30만 1,395건이었는데요. 거래 총액은 139조 원 정도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연간 12월까지 대비해서 79%, 또 거래 총액은 92% 수준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뭐 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국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서울로 봐버리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서울은 8월까지 매매 거래량이 38,247건으로요. 작년 한 해 대비 이미 112%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넉 달이 남았는데. 그렇죠. 넉 달 남았는데 이미 112% 초과를 했고요. 거래 총액도 125% 증가를 했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쉬어도 작년보다는 이제 실적 초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전 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된 신고가 비율도 8월에 12.6%, 이 중에 절반은 7월, 8월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7월, 8월 엄청나게 올랐다.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들은 한마디로 7월, 8월이 날씨와 똑같이 이제 불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박경희 님이 아이고 반포에 있는 국평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는 60억 원을 찍었다는데 대체 어디가 안정된 건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원벨리 이제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 예, 아니 암만 그래도 그 집 한 칸이 60억입니다. 굉장하네요. 그것도 중대형 평수도 아니고요. 전용 84가 60억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이게 극심한 양극화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 이런 그럼요. 전망이 있는데
올해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생애 최초 구입자가 많았다는 말씀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매매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이 추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성세대보다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50대, 60대들은 많지 않습니다. 30대들, 40대, 3040이 이제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8월까지 수도권에 생애 최초로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을 구입한 사람이 14만 3,30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83%가 증가를 했고요. 52.89% 2명 중에 1명이 처음으로 이제 집을 산 사람입니다. 물론 서울이 가장 증가폭이 컸는데요. 서울은 37.64% 굉장히 컸고요. 3040이 수도권의 생애 최초로 이제 많이 구입을 했는데 30대는 작년 대비 19.41%가 늘어나서 전체 비중으로 본다면 집 산 사람들의 45.62%가 30대입니다. 그리고 40대는 19.18%가 증가했으니까 3040이 71.88%. 뭐 3명 중에 2명 이상이 아마 3040이라고 보여지고요. 50대들은 사실은 다주택자들 또는 집 있는 비중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실수요자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집을 많이 샀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완전히 실수요자들이 이끌어가는 시장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네.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 자금이 올해 나간 가계부채의 한 70%를 차지하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다주택자 규제는 짱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올 만한 그런 금리 그런 상황은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취득세도 뭐 12%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변을 토하는 와중에 휴가 중인 은행원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 휴가 중인 은행원입니다. 제가 끝자리 2개만 불러드릴게요. 혹시 특정될 수 있으니 88님. 은행원의 어려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대출 창구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대출 창구 직원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공문 내려오고 자꾸 그렇죠. 은행장님이 불려가고 이러니까 네네.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자서 받았는데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렇죠. 항의는 또 이게 담당자들한테 항의를 하지 그렇죠. 은행장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금감원장 은행장한테 찾아가서 항의할 수 없으니까 창구로 가는 건데 네. 이분들도 중간에서 난처하시겠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40도 있지만 네. 비서울 거주자들도 꽤 많았다. 이게 통계로 잡히잖아요. 네네. 항상 상승세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외지인 비율은 어떻습니까? 외지인 비중 많이 늘어났죠.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서 외지인 건수가 2,256건으로 6월 대비 61.6% 늘어났습니다. 물론 6월, 7월 비교해 보면 7월 거래량 절대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지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2020년 7월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23.7%. 4채 중에 한 채는 외지인들이 구입을 많이 했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어디 샀지? 네. 서초구 강남구는 사실은 절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고요. 송파구가 1위입니다. 194건으로 이제 가장 많이 샀고요. 2위가 강동구, 3위가 동작구, 3위가 노원구네요. 3위가 노원구, 4위가 성동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송파, 강동, 동작, 노원, 성동구 좋은 지역들이 많이 구입을 했고 노원구가 이제 하나 꼈잖아요. 우리 마용성에서 네. 노원구가 꼈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상계주공 쪽으로도 눈을 좀 많이 돌리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요. 재건축 이슈도 있고 사실 뭐 동작이나 송파나 강동구는 금액대가 투자 금액대가 적어도 한 6, 7억 정도는 잡고 갭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수준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그래도 상계동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현님은 저도 비수도권인데 올해 4월에 집 샀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잘하셨어요. 뿌듯하셨겠어요. 내 집 마련 처음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가격 차이는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는군요. 벌어지고 있죠.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경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 가율은 95.5%. 이제 거의 뭐 감정평가 가격 정도로 나오고요. 서울은 100%가 넘긴 아파트 비중도 30%나 됩니다. 낙찰가율보다 그러니까 낙찰가보다 더 주고 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가격 나와서 감정가가 10억이면 13억 주고 내가 가져갈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30%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한마디로 불장이라는 얘기고요. 경기도도 90.2%나 됩니다. 반면 지방은 굉장히 약세예요. 경기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7월보다 15%포인트 떨어진 71.7%, 광주는 10.2%포인트 떨어진 84.2%다 떨어졌어요. 부산은 73%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은 70%대 수준, 수도권 지역은 90% 이상 거의 뭐 감정가격 정도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아래로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극심한 양극화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신기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길에 가다 보면 레미콘 차량이 왜 개미 등어리 같은 게 계속 동그라미가 네, 맞아요.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뱅글뱅글. 네. 그 굳을까봐 돌리면서 가는 건데 맞아요. 그 차를 불러서 쓰지 않고 아예 우리 공사장 안에 레미콘 공장을 만들어서 여기서 믹스해서 쓰겠다. 네. 이게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뭐 그곳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90분입니다. 레미콘 제조하고 90분 내에 타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품질이 나빠지는데. 섞은 다음에 90분 안에 써야 되는데 얼른 해야 되는데 따끈따끈할 때 빨리 네. 해야 되는데 이게 교통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반포주공 1단지 이제 현장인데 네. 강남이 워낙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냥 공사 현장 내부에 작은 공장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제조하련다라고 해서 서울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대단지에 자금력이 되는 큰 회사니까 가능하겠다 그럼요. 싶긴 한데 참 별 소식이 다 들어오는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